불붙은 미국 EU 관세 전쟁 한국 증시 영향은 미국과 EU의 관세 전쟁 리스크가 현재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 지표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 역시 생각보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파의 쇼크 때문에 미국 증시도 빠졌고 유럽 증시도 빠졌고 아시아 증시도 빠졌는데 한국 증시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김병전 파트너께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이게 어렵네요. 이게 주제가 이제 어렵기도 하고. 예.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분명한 거는 이제 영향은 이제 아주 이제 크게 이제 받을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개천절이라 쉬었지 않습니까? 쉬었는데 일본 증시를 보십시오. 일본 증시가 바로 이제 개파락 출발하면서 2%의 이제 폭락을 보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내일 아침 아마 열리면은 예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 만약에 내일 아침에 이제 끝이 날 이제 미국 증시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시초가에 조금 빨간불 나다가 후장에 크게 빠지는 뭐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또 미국 증시가 빠진다면, 하락한다면 마찬가지죠. 개파락 출발하면서 바로 상당폭 하락폭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EU 관세, 그다음에 그 미중 무역 전쟁, 일본 수출 규제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은 결국 우리 한국 증시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 아니겠어요? 펀더멘탈인데 원래 이제 경제 성장률도 지금 우리가 2.4%를 이제 정부에서 잡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정부에서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2.4% 2.4% 달성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이러한 얘기는 뭐 잘 알다시피 이제 기업 실적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우리 1분기, 2분기, 그다음에 SK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영업이익이 뭐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그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이상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가 또 중요한 것인데, 삼성전자가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면 모르겠는데 그다지 뭐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그 디램 가격이 아마 조금 뭐 반응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내년 뭐 상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여전히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 우리가 혹을 하나 더 붙였지 않습니까? 미국 무역 전쟁,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무역 전쟁,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일본 수출 규제, 또 마지막으로 그 미국하고 유럽연합 관세 전쟁,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제 미국 경제의 이기감이 이제 서서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 제조업 경기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할 것인데, 그 미 ISM에서 이제 발표한 9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죠. PMI 지수라 그러는데 47.8로 하락을 했습니다. 2009년 이후로부터 이제 최저치가 되는데, 대개 우리가 50이 넘으면 경기 확장이라고 그러고 50 이하일 때는 50 이하를 밑들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MI 지수가 부진한 원인은 결국 이제 그 미중 무역 전쟁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그 경제, 그다음에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국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EU와 이제 관세 전쟁 우려인데요.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미국 증시가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WTO가 이날 그 에어버스 등 항공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을 하고 미국에 연간 75억 달러치의 EU 상품의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부여하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관세 부과 예정일 18일까지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양측 간 관세 싸움은 미중 무역 전쟁과 마찬가지로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달 이제 수출의 어떤 구조를 보면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감소를 했는데 EU 같은 경우에는 10.6% 정도 오히려 수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미국하고 EU 관세 전쟁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수출 타격이 없지는 않겠죠. 영향권에 들어가겠죠. 비록 유럽 수출 비중이 낮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전략적으로 한번 뭐 본인들의 어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구성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윤진 파트너에게 질문을 할게요. 자, 내일 지수는 시가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근데 시가보다 더 주저앉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시가를 지지하면서 상승하면서 양봉 전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내일 시장은 시가는 비록 빠진다. 하지만 양봉이다. 아니면 음봉이다. 양봉이냐 음봉이냐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아, 저보고 지금 뭐 작두를 타라는 그런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아, 50대 50입니까? 예. 네, 내일 어쨌든 시가는요. 내려갈 것으로 지금 개파락을 시작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양봉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아직은 양봉이 나오기에는 완벽한 완봉이 나오려면 한 이틀 정도는 더 소요될 것으로. 그러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네. 내일 시가에 진입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가 이제 그렇죠. 다음 주에 진입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더 확인 좀 하고. 왜냐면 저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세력선이라고 말하는 선을 33일선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33일선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33일선까지는 한번 내려앉았다가 거기서 좀 자리를 좀 잡는데 좀 약간 스탠스 왜 올라가는데도 항상 절차가 필요한 거거든요. 다시 재차 상승하는데도 그래서 좀 한 며칠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걸리고 그러고 나서 한번 다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김우신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자, 지수가요. 9월 5일 날 지난 9월 5일 날 2000선 돌파하고 사실은 승승장구를 하다가 최근에 조정받고 있는데 그 2000선이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지수잖아요. 이번 조정 파동 구간에서 2000선을 사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00선을 이탈하게 될까요? 오늘은 직구전 질문을 많이 던지시네요. 예. 네. 우리 박윤진 파트너한테도 직구전 질문, 작두를 타라고 그랬는데 저보고도 지금 작두 타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2000선을 지키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그 지켜지는 게 내일 당장 지켜지느냐 아니면 다음 주에 지켜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어떤 돌파구가 안 보일 때는 이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더 경기가 크게 후퇴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켜져야 되는 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그런 밸류에이션 저점 부분이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밸류에이션 저점은 1900에서 2000 그 사이가 밸류에이션 저점이기 때문에 지난 8월 달에 한번 경험을 하고 왔었죠.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이 거기까지 다시 내려갈 것을 용인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2000선 정도는 내외에서 등락은 보이겠지만 지켜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수보다는 오늘 이제 개천절이기도 하고 하니까 지금 과연 이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 이런 부분들의 이러한 이 무역 관련돼 있는 이런 분쟁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좀 제 생각을 좀 언급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보면은요, 딱 두 가지예요. 글로벌의 이 전체적인 그런 이 정책, 이 무역, 이 정책 자체가 보호무역주의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자유무역주의로 가는 것이냐,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보호무역주의 쪽으로 좀 많이 편중이 돼 있죠.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지금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은 중국도 자국을 보호할 수밖에 없고 유럽도 보호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나라들이 전부 다 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는 사실은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미국에 해를 가하는 나라와 기업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경향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 보호무역주의를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역시 선거철이 이제 슬슬 다가오니까 트럼프가 더욱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 과거의 사례, 대공황부터 시작해서 사례를 보게 되면 소비가 결국은 이 보호무역주의의 성패를 가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가 만약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은 소득이 줄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자국 내 산업이 늘어나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이 조금씩 미국하고 유럽이 좀 움직였던 이런 부분들은 소비 위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일이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리기도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비 위축이 나오면 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을 제가 할게요. 자, 1인칭 트럼프 대통령 시점에서 저희가 좀 시장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변동성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용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유럽과 맞짱을 뜨게 되면은 전 세계 증시 변동성 확대되고 또 미국 경제 지표 추가적으로 악화되면서 지지층 결집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보다는 약간은 좀 이제 적어도 유럽만큼은 좀 약간 관세 전쟁을 피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부각될 가능성은 몇 %나 될까요? 저한테 질문하시는 예, 거죠? 지금 궁금해, 제일 궁금해요 이게. 네. 예, 그러니까 1인칭 트럼프 시점이라고 하면 저보고 지금 트럼프를 한번 이렇게 대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제가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다라는 아주 행복한 상상을 한번 해보면 저는 강공 드라이브 계속 밀어붙이죠. 이유든 누구든. 왜냐하면 절대 덤비지 못합니다. 미국한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봤을 때나 뭐 유럽이든 중국이든 아직까지 미국을 맞설 만한 그런 상대가 없죠. 예전에 한번 소련이 한번 맞섰다가 결국은 실패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갑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리한 그런 패를 쥐고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압박입니다. 조금이라도 숨 쉴 틈을 주면 바로 반발하게 돼 있거든요. 숨 쉴 틈 안 주고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항복할 때까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아마 트럼프가 재선할 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1인칭으로 제가 그냥 빙의돼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김병전 파트너에게 좀 질문할게요. 자, 정말 궁금한 건데 트럼프가 터프하게 막 밀어붙일 때 전 세계 증시 흐름이 긍정적일까요? 아니면 유화적으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제 어르고 달랠 때 증시 흐름이 긍정적일까요? 글쎄, 그건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깊게 해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그러니까 내년 그 미국 대선이 언제인지 아시죠? 11월입니다. 예, 예, 11월 예. 3일입니다. 정확하게 11월 3일인데 그걸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미국하고 EU 관세 문제, 관세 전쟁 이런 것도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참 예견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미치는 그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당장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앞으로 그 트럼프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그다음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제가 TV에 출연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윤주 파트너에게 질문할게요. 자,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조정을 받으면은 좋은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된다. 뭐 그런 의견을 좀 제시해 주시죠.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말입니까? 예. 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3일선이 이제 2000선 가까이입니다. 2000 딱 7선 정도 되거든요. 2008 정도. 그 정도 선. 그러니까 아마 장중에는 뭐 2000을 한번 깰 수도 있지만 다시 장중에 깰 수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서 탄력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이 살짝 이렇게 장중에 이탈을 했을 때 마무리 종가는 아마 다시 한번 깨진 않고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오늘 이제 관세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제가 간단하게 시퀀스를 좀 이야기하자면 사실은요 이 관세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은 관세 전쟁의 이면에는 환율 전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트럼프는 이번에 부임하면서 굉장히 자국의 기업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그러니까 세금을 대규모로 감세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세원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관세를 부족한 세원을 어디서 그럼 충당을 하느냐? 그것은 밖에 해외에 있는 다른 타국가들한테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관세에서 그 부족한 세원을 좀 보충하고자 벌충하고자 했을 텐데, 생각보다 트럼프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생각보다 강세가 나오면서 트럼프의 전략대로 지금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제가 유럽 쪽에 갑자기 트럼프가 또 관세로 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보고 있지 않았던 제가 유로화 대 달러를 봤습니다. 근데 역시나 지금 트럼프가 화가 난 이유는 이 달러 부분에서 달러가 지금 너무너무 초강세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로화 대 달러가 너무너무 초강세, 우리 원화나 뭐 중국 위안화에 대해서 굉장히 초강세요. 보니까 제가 오늘 차트를 보니까 유일하게 일본의 엔화만이 달러에 대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본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한테 지금 화가 나 있는 겁니다. 통화 부분에서. 통화에서 관세가 잘 안 되면 관세가 잘 관철이 안 되면 통화 부분에서 좀 이득을 얻어야 되는데, 통화적인 것에서 지금 화가 나 있는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유로화가 여기서 조금 잠잠하게 좀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하면, 강세가 나온다면 트럼프가 조금 그동안에 중국한테 했던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통화적인 부분에서 좀 유럽 쪽에서는 좀 제스처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달러 인덱스의 흐름을 잘 저희가 이제 챙겨 보면서 달러 인덱스가 지나치게 우상향하는 흐름이 보이기보다는 약간 좀 고점 찍고 저항받고 좀 조정받을 때 트럼프의 어떤 심기가 덜 불편해지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게 네. 조심스럽게 추정해도 될 것 네. 같은데요. 아까 뭐 33일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33일선 쓰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어갖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지수를 볼 때, 종합지수를 볼 때, 종합주가지수를 볼 때 33일선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제 현재 시점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33일선 사용한 지는. 원래 과거에 저도 세력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력선은 다들 21선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요 굉장히 깊어진 시기가 언제냐면, 갑자기 이제 뭐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ETF들이 파생 상품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뭐 상한가 폭이 제한 폭이 원래 15%였다가 30%로 바뀌면서 21선을 가지고서는 대응이 안 되는 이런 시장을 저는 목격을 좀 했었습니다.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세력선을 잡아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약간 그 버퍼링을 또 줬더니, 제가 이제 통계적으로 해봤더니 31선 내지는 33일선이 가장 유효한 선으로 보였고,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좀 보자면요, 외국인들이 33일선을 뜬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요. 근데 제가 또 우연치 않게 33일선하고 맞닿아 있던 겁니다. 그 지금 통계치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또 추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33일선이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33일선이 보니까 네. 9월 중하순 이후에 이제 우상향 터닝을 했고, 지금 현재 33일선의 위치가 정확하게 2008.37포인트인데,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 33일선 근처로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그때는 뭐 레버리지 ETF 같은 거 좀 접근해도 되는 건가요? 네, 레버리지 ETF도 지금 이 선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지수가 이렇게 해서 지수든 종목이든 고점 맞고 떨어지잖아요. 세력선까지 내려온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고점 맞고 세력선 33일까지 오면은 하락폭이 상당히 커요. 근데 여기서 V자 반등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항상 올라가는데 절차가 필요해요. 지금 항상 탁구공 이야기를 했죠. 그 절차를 그 잔 스텝을 받는 그 구간은 분명히 필요하니까, 그거에 대비가 레버리지를 샀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상승이 나와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것보다는 약간의 잔스텝 구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저는 매매해도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우신 파트너에게 또 질문할게요. 지금 만약 ETF 전략을 추구할 때 현재 시점에서는 인버스에 접근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뭐 레버리지에 접근하는 게 맞아요? 저는 이제 탁구공 전략이 아니라 이제 농구공 전략인데요. 농구공 전략이요? 예, 저는 이제 농구 골대에다가 농구를 확 슛을 쏴서 농구가 이제 뭐 튀어나오면 바닥에 닿으면 탁 튀잖아요. 떨어졌다가 튀면서 리바운드 되는 요 각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왔을 때 이 그 하락 충격을 완화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보는데요. 저는 뭐 지금 과정에서는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적인 관점이냐, 아주 작은 단기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좀 긴 관점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정도의 관점은 뭐 인버스가 조금 유리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이 인버스보다는 앞으로 한 달, 두 달, 석 달 이런 중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자리는 레버리지가 훨씬 더 유리한 자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 좀 해드릴게요. 예,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전 파트너에게 좀 질문할게요. 자, 현재 시점에서 이제 지수 전략을 짜고 싶은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시죠. 자, 지수 이제 대형주를 이제 하느냐, 이제 개별 종목을 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이제 대형주 관점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형주 관점으로 볼 때는 제가 환율을 이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그 어제 이제 환율이 이제 원달러가 이제 1,206원으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 차트를 이제 봤을 때는 지난번 고점대가 1,210원대하고 1,220원대 그 상관이 상당히 두터운 매물대예요. 매물대인데 아마 그 부근까지 아마 내일 아마 진입을 할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내일 아마 환율이 이제 아침부터 급등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1,210원에서 1,200원 사이에서는 이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추천거리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일정 부분 이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1,220원대를 뚫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간에 1,240에서 한 50까지는 우리가 환율을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은 뭐 굳이 지금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일단 환율 자체를 1,240원대까지 일단은 보고 1,240원대 부분까지 온다면은 서서히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하는 방법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건 뭐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일정 부분 뭐 전량은 아니더라도 한 보유 물량의 한 30% 정도는 끊어 주시고요. 환율이 한 1,240원이나 한 50원대 부근에서 재매수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